여러분, 아주 기묘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자세, 소파에 몸을 푹 파묻고 다리를 쭉 뻗은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몸의 어떤 한 부분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쉬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이건 겁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제대로 파헤쳐 보려는 건 훨씬 더 이상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단어 하나, 바로 휴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운동을 하라는 잔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건 그런 처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쉰다고 느끼는 그 감각과 물리학이 여러분 몸을 들여다보며 기술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반대일 수 있는지 그 두 세계를 나란히 세워놓고 정면으로 부딪혀 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돌 끝에서 여러분은 아마 휴식이라는 단어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다시 쓰지 못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온몸으로 느끼는 감각의 세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꽉 막힌 퇴근길 지하철에 실려 집에 돌아왔고 겨우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은 퉁퉁 부었고 종아리는 돌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다리를 쭉 뻗고 후하고 긴 숨을 내쉽니다. 그 느낌,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좀 살 것 같다. 몸의 모든 근육이 스르륵 풀리는 느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허락받은 정지, 이게 바로 우리가 휴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파에서 느끼는 그 안도감, 그건 진짜입니다. 신경은 실제로 긴장을 풀고 심장 박동은 실제로 느려집니다. 몸의 어떤 시스템들에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로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움직이면 소모되고 멈추면 채워진다. 여러분, 이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심지어 의사 선생님조차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십니다. 푹 쉬세요. 마치 쉬는 것이 그 자체로 약인 것처럼요. 이게 첫 번째 세계입니다. 따뜻하고 안락하고 완벽하게 말이 되는 세계.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아늑한 그림 위로 두 번째 세계가 스윽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물리학이 같은 순간을 들여다볼 때 기술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세계는 첫 번째 세계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도 쿵쿵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강한 압력으로 피를 동맥을 통해 발끝까지 밀어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발끝까지 내려간 그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장이 쭉 빨아당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심장에는 피를 끌어당기는 흡입장치가 없어요. 그럼 중력이 도와주나요? 오히려 정반대죠. 발에서 심장까지는 거의 1m를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만 있지 위로 올려주는 힘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충격적일 만큼 단순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다리 근육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그 사이를 지나는 정맥을 바깥에서 꽉 짜냅니다. 그러면 정맥 속 피가 위로 쭉 밀려 올라가고 정맥 안에 작은 판막들이 뚝뚝 닫히면서 그 피가 다시 아래로 흘러내리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마치 계단을 한 칸씩 오르듯 피가 한 판막씩 중력을 거슬러 심장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아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제2의 심장. 이건 그냥 예쁜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아래쪽에는 걸을 때마다 쿵쿵 뛰는 두 번째 심장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심장에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슴 속 심장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알아서 뜁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심장은 오직 하나의 조건에서만 뛰어요. 바로 여러분이 움직일 때 근육이 수축할 때만 이 심장은 박동합니다. 그리고 소파에 다리를 가만히 늘어뜨리고 있을 때 이 두 번째 심장은 스르륵 잠들어 버립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의 두 번째 심장은 박동을 멈춘 겁니다. 근육이 짜주지 않으니 정맥을 밀어올리는 압력의 차이가 사라져요. 유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우주의 규칙이에요. 강물도, 대기도, 여러분의 피도 예외 없이 이 법칙을 따릅니다. 압력 차이가 없으면 흐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는 다리 아래쪽에 스멀스멀 고이기 시작해요. 흐르지 않는 강물이 고이듯이 말입니다. 이제 두 세계가 완전히 겹쳐졌습니다. 감각의 세계는 말합니다. 지금 나는 완벽하게 쉬고 있어. 물리학의 세계는 말합니다. 지금 이 몸의 아래쪽 절반에서는 흐름이 멈췄어.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둘 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뇌가 편안함이라고 번역해 읽는 신호와 세포가 처한 실제 물리적 환경이 완전히 따로 놀 수 있다는 것.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몸이 보내는 감각을 몸의 진실이라 철석같이 믿습니다. 하지만 감각은 번역이에요. 모든 번역이 그렇듯 원문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우리 몸이 그렇게 정교하다면서 왜 이런 중요한 걸 잘못 번역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왜 위험한 정체를 편안함이라고 속삭이는 걸까요? 이건 정말 좋은 질문이고 답은 우리를 아주 먼 옛날로 데려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십만 년 전 여러분의 먼 조상이 사바나의 풀숲을 걷고 뛰고 사냥하고 열매를 따던 시절을요. 그 시절에 가만히 앉아 쉰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려면 온종일 몸을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그런 세계에서 뇌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아껴 쓸 수 있을 때 에너지를 아끼라고 다그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뇌는 멈춤에 편안함이라는 달콤한 보상을 붙였습니다. 앉으면 기분이 좋도록, 들어 누우면 나른하도록 설계한 거죠. 왜냐고요? 그 시절엔 앉아 쉴 기회 자체가 워낙 드물어서 아무리 편안함을 크게 보상해도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위험이 없었거든요. 몇 분 쉬면 곧 다시 일어나 움직여야 하는 세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한번 음미해 보세요. 그 오래된 보상 시스템이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앉아서 출근하고, 앉아서 8시간 일하고, 앉아서 퇴근하고, 집에 와 또 소파에 앉죠. 뇌는 여전히 옛날 규칙대로 앉을 때마다 편안함이라는 상을 줍니다. 잘했어, 에너지 아꼈네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그 상은 우리를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어요. 몸은 21세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뇌 속의 보상회로는 아직도 사바나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소파에서 느끼는 그 편안함은 거짓이 아니라 그저 시대에 뒤처진 진심이에요. 아주 오래된 친구가 바뀐 세상을 모른 채 옛날 방식으로 여러분을 아끼려다 도리어 곤란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그 편안함의 속삭임에 무작정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이건 내 몸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습관이 하는 말이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것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아는 게 아니다. 우리는 휴식이라는 이름을 압니다. 그 이름이 주는 폭신한 이미지에 안주하며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름 뒤에 숨은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파인만이라면 소파에 앉아서도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이 다리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을 따라가면 우리는 불편한 사실 하나와 마주칩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은 물리학의 언어로는 회복이 아니라 정체라는 것. 멈춤이 곧 회복이라는 그 오래된 믿음에는 커다란 숨은 전제가 하나 깔려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그럼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어요. 앉아있는 게 문제라면 아예 완전히 들어 누우면 되잖아요. 누워서 다리 쭉 뻗고 있으면 진짜 완벽한 쉼 아닌가요? 아주 좋은 반박입니다. 그리고 이 반박 속에 두 번째 세계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한번 따져보죠. 여러분이 소파에 앉아있을 때 심장과 발 사이에는 거의 1m에 가까운 피의 기둥이 세로로 서 있습니다. 물이 담긴 긴 파이프를 세워두면 아래쪽이 훨씬 더 큰 압력을 받죠. 기둥이 길수록 아래쪽 압력은 커집니다. 앉아있을 때 발목 정맥에 걸리는 그 압력이 바로 이 세로로 선 피기둥의 무게예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발목이 붓는 겁니다. 그건 세로로 선 피 기둥이 여러분 몸에 청구하는 물리적 세금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들어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과 발이 거의 같은 높이가 됩니다. 세로로 서 있던 피 기둥이 스르륵 눕습니다. 기둥이 사라지니 압력도 확 떨어져요. 바로 이겁니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 정지인데 앉은 정지와 누운 정지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건이었던 겁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면 이제 중력이 오히려 우리 편이 됩니다. 고여있던 피가 스르륵 저절로 심장 쪽으로 흘러내리죠. 다리가 부은 날 벽에 다리를 올려두면 한결 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걸 한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정지를 하나의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 정지에도 종류가 있었어요. 흐름을 죽이는 정지가 있고 흐름을 도와주는 정지가 있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늘어뜨린 정지는 두 번째 심장을 잠재우고 피 기둥을 세워요. 반대로 다리를 올린 정지는 근육이 쉬는 동안 중력에게 펌프질을 대신 맡깁니다. 같은 가만히 있음인데 하나는 정체고 하나는 순환이에요. 이름은 똑같이 휴식인데 메커니즘은 정반대. 파인만이 왜 그렇게 이름과 메커니즘을 구별하라 했는지 이제 실감이 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피가 잠깐 고인다는 것, 흐름이 잠깐 잦아든다는 것, 그게 정말 그렇게까지 위험한 일일까요? 몇 분 고여 있다가 다시 흐르면 그만 아닌가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잠시 소파를 떠나 아주 익숙한 장면 하나를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장거리 비행기 아닙니다. 좁은 좌석에 10시간 넘게 다리를 끼워놓고 창밖으로 구름만 바라보는 그 시간. 사람들은 이걸 편안한 휴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의사들은 이 상황에 아주 무서운 이름을 하나 붙여뒀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왜 하필 가만히 앉아 쉬는 그 시간에 다리 정맥 속에서 피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일이 벌어질까요? 물리학처럼 따져보면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흐르는 강물과 고인 웅덩이를 떠올려 보세요. 맑게 흐르는 개울에서는 모래도 나뭇잎도 계속 물살에 실려 둥둥 떠다닙니다. 가라앉을 틈이 없어요. 그런데 물살이 뚝 멈춘 웅덩이에서는 무거운 것들이 스르륵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물은 탁해지고 가장자리엔 이끼가 끼고 진흙이 엉겨 붙죠. 여러분의 피도 똑같습니다. 피는 그냥 붉은 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수많은 세포와 서로 들러붙으려는 성질을 가진 작은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피가 콸콸 흐르는 동안에는 이 조각들이 서로 만날 틈이 없어요. 물살이 계속 흩어놓으니까요. 그런데 흐름이 멈추면 이 조각들이 한자리에 머물며 서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벽에 붙고 거기에 또 하나가 붙고 그렇게 서로 엉겨 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흐름이라는 이름의 청소부가 잠들자 고요 속에서 응고라는 사건이 조용히 자라나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피가 굳는 능력은 원래 축복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춰 목숨을 구해주니까요. 그런데 그 똑같은 능력이 흐름이 멈춘 정맥 안에서는 재앙이 됩니다. 좋은 도구가 나쁜 자리에 놓인 게 아니라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가 축복과 재앙을 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은 그저 영양을 나르는 배달부가 아니었습니다. 흐름은 우리 몸속에 위험한 것들이 서로 뭉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흩어놓는 감시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멈춤이 무서운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멈추는 순간 그냥 정지하는 게 아니라 평소엔 아군이던 힘이 슬그머니 방향을 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스르륵 올라옵니다. 그럼 반대로 움직이고 나서 몸이 개운해지는 그 느낌은 뭘까요? 산책 한번 하면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혹시 그건 그냥 기분 탓, 심리적 위약 효과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흐름이 단순히 배달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피의 흐름을 배달 트럭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산소를 실어 나르고 노폐물을 실어 나가는 배달부. 물론 맞습니다. 흐름이 멈추면 세포는 산소를 못 받고 젖산 같은 노폐물이 쌓여 주변이 시큼하게 산성으로 기울죠. 그 시큼함이 신경 끝을 자극하고 여러분은 그걸 다리가 뻐근하다는 감각으로 읽습니다. 그 뻐근함은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에요. 세포가 보내는 아주 정직한 화학적 신호입니다. 그런데 흐름에는 배달 말고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마찰이에요. 피가 혈관 안쪽 벽을 스치며 흐를 때
아주 미세한 문지름이 생깁니다. 흐르는 물이 강바닥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혈관 안쪽을 덮은 세포들이 이 쓰다듬는 감각을 느낀다는 겁니다. 흐름이 벽을 문지르면 그 세포들이 신호를 받고 아주 작은 분자 하나를 슥 분비해요. 산화질소라는 물질입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 벽을 이완시켜 혈관을 넓히고 탄력 있게 유지해 줍니다. 다시 말해 흐름 그 자체가 혈관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거예요. 나 지금 잘 흐르고 있어. 그러니 너도 건강하게 열려 있어.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흐름 자체가 하나의 언어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걸을 때 피가 콸콸 혈관 벽을 스치면 혈관은 그 문지름을 읽고 스스로를 건강하게 관리합니다. 반대로 오래 앉아 흐름이 잦아들면 그 쓰다듬는 신호도 사라져요. 혈관 벽 입장에서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산책 후에 그 개운함은 결코 기분 탓이 아니에요. 몸이 실제로 좋아진 걸 뇌가 뒤늦게 알아챈 겁니다.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 그림보다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큰 그림은 분명해요. 흐름은 배달이면서 동시에 대화다. 멈추면 배달만 끊기는 게 아니라 대화도 끊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번째 심장,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근육을 전혀 쓰지 않고도 흐름을 돕는 방법이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이에요. 바로 숨쉬기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몸에는 두 번째 심장 말고 잘 알려지지 않은 세 번째 펌프가 하나 더 숨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호흡이에요. 이걸 물리학처럼 뜯어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깊이 들이쉴 때 가슴 아래의 넓은 근육, 횡격막이 아래로 쑥 내려갑니다. 그러면 가슴 속 공간이 넓어지면서 그 안에 압력이 뚝 떨어져요. 마치 주사기 피스톤을 쭉 당기면 안이 빨아들이는 힘을 갖게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기억하시죠? 유체는 언제나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가슴 속 압력이 낮아지는 그 순간 배와 다리 쪽에 있던 정맥의 피가 슥 가슴 쪽으로, 심장 쪽으로 빨려 올라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아래쪽 피를 위로 끌어올리는 부드러운 펌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후하고 긴 숨을 내쉬고 나면 왠지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단지 기분이 아니라 정말로 흐름이 한번 크게 출렁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음미해 보세요. 자연은 흐름을 지키는 일을 심장 하나에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종아리에게도 호흡에게도 몫을 나눠줬어요. 마치 하나의 강물을 여러 개의 물레방아가 조금씩 밀어주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래 앉아있어 다리가 무거울 때 당장 일어서기 어려운 자리라면 딱 3번만 아주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배가 부풀도록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겁니다. 그 순간 3번째 펌프가 조용히 돌아가며 고여있던 피를 위로 한 모금 끌어올립니다. 근육을 못 쓸 때조차 여러분에겐 아직 쓸 수 있는 펌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는 매일 밤 몇 시간씩 꼼짝도 안 하고 누워서 자는데 그건 왜 위험하지 않죠? 자는 동안엔 종아리도 안 움직이고 심장 박동도 느려지잖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드러나요? 기억하시죠? 앉은 정지와 누운 정지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했던 것. 잠은 바로 그 누운 정지입니다. 몸이 수평으로 눕는 순간 심장과 발을 가르던 그 1m짜리 피 기둥이 사르르 눕고 발목을 짓누르던 압력의 세금이 사라져요. 중력이 더 이상 피를 아래로만 잡아 끌지 못하니 근육이 쉬어도 흐름은 큰 저항 없이 돌아갑니다. 게다가 우리는 자면서도 밤새 수십 번 뒤척이죠. 무의식 중에 몸을 뒤집고 다리를 까딱이는 그 작은 움직임들이 사실은 두 번째 심장을 살짝 깨우는 밤의 정비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잠은 게으른 멈춤이 아니라 흐름에게 가장 유리한 자세로 몸을 눕혀두는 아주 영리한 휴식이었던 겁니다. 반면 소파에 앉아 다리를 늘어뜨린 정지는 흐름에게 가장 불리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일이고요. 같은 쉼처럼 보여도 물리학의 눈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한 번 더 기묘하게 뒤틀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리라는 큰 규모에서 흐름을 이야기했죠. 두 번째, 심장, 피기둥, 판막. 그런데 바인만이라면 분명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 흐름의 끝, 그러니까 피가 마침내 도착하는 세포 하나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제 상상 속에서 몸을 아주 작게 줄여 여러분의 세포 하나 속으로 쏙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자체로 쉬지 않고 돌아가는 작은 공장이거든요. 이 공장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아주 작은 발전소들이 수백 개씩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소들은 여러분이 소파에서 완벽하게 쉬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팡팡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냐고요? 세포는 살아있기 위해 안과 밖 사이에 아주 미세한 차이를 필사적으로 유지해야 하거든요. 특정 입자는 안쪽에 많이, 다른 입자는 바깥쪽에 많이, 이 차이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세포의 힘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가만히 두면 저절로 무너져요. 입자들이 슬금슬금 새어나가 안과 밖이 똑같아지려 하니까요. 그래서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만든 에너지를 써서 새어나간 입자를 다시 안으로 퍼나르는 작은 펌프를 쉬지 않고 돌립니다. 째깍째깍,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 수십조 개의 세포는 저마다 이 펌프를 돌리느라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정지란 애초에 여러분 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서 생명은 언제나 무언가에 저항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두 번째 심장이 잠들 수는 있어도 세포 속 그 작은 펌프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멈추는 순간이 정확히 그 세포가 죽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파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느낄 때조차 여러분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수십조 개의 작은 펌프가 죽음에 맞서 쉬지 않고 물을 퍼내고 있었던 겁니다. 완벽한 게으름이란 살아있는 몸에는 애초에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던 셈이죠. 큰 흐름과 작은 흐름, 다리의 강물과 세포 속의 펌프질, 규모는 우주만큼 다르지만 그 둘은 똑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차이를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흐른다는 것. 자, 이제 우리는 두 세계를 충분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로 기묘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흐름이 좋고 정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한 발짝만 물러서서 물어봅시다. 도대체 왜 흐름이 생명이고 멈춤이 위험일까요? 이건 그냥 다리 근육에 관한 우연한 사실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한 조각일까요?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138억 년 전 빅뱅 이후로 우주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별 속 플라스마는 쉬지 않고 소용돌이치고 지구의 대기는 온도 차이가 만드는 압력의 기울기를 따라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다리 안에서는 근육이 만드는 압력의 기울기를 따라 피가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같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흐름이 생기고 차이가 사라지면 흐름이 멈춘다. 그런데 물리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서늘한 진실 하나를 말해줍니다.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바깥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시스템은 언제나 차이가 점점 사라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오래 두면 미지근해지죠. 모든 차이가 사라지고 더 이상 아무 흐름도 남지 않는 그 최종 상태를 물리학에서는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아무런 차이도 아무런 흐름도 없는 그 완전한 정지. 그건 물리학이 말하는 가장 완벽한 휴식인 동시에 정확히 죽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완벽한 휴식을 갈망합니다. 아무 차이도 긴장도 없는 완전한 평온을 꿈꾸죠. 그런데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 그 완벽한 평형은 곧 죽음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정의상 평형에 저항하는 상태입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집어넣어 일부러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로 흐름을 유지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지금도 안과 밖의 농도 차이를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세포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살아있다는 건
결코 고요한 정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주가 모든 것을 평평하게 만들려는 그 거대한 흐름에 맞서 매 순간 작은 차이의 불꽃을 지키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침에 타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떠올려 보세요. 뜨거운 커피에 차가운 우유를 부으면 처음엔 하얀 소용돌이가 스르륵 퍼지며 아름답게 흐릅니다. 바로 그 순간 뜨거움과 차가움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몇 분 뒤면 커피는 미지근하게 균일해지고 소용돌이도 통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사라졌으니 흐름도 죽은 거죠.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 안에서 우주가 향하는 그 최종 상태의 축소판이 매일 아침 조용히 연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그 식어가는 커피와는 정반대의 사건입니다. 커피는 내버려 두면 주변과 같아지지만 여러분은 살아있는 한 결코 주변과 같아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먹고 숨쉬고 움직이며 스스로 차이를 다시 만들어내니까요. 식지 않으려고 매 순간 애쓰는 뜨거운 커피,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하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닌가요? 자, 이제 처음에 그 기묘한 문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몸의 한 부분은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 이제 이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시죠? 소파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완벽한 정지를 즐길 때 여러분의 두 번째 심장은 잠들고 피는 고이고 흐름은 잦아듭니다. 그건 몸의 한 구석이 평형을 향해, 그러니까 흐름의 죽음을 향해 살짝 기울어지는 순간이에요. 물론 잠깐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금방 회복하니까요. 하지만 그 잠깐이 습관이 되고 하루의 대부분이 되면 그 작은 기울어짐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절대 쉬지 말고 계속 움직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나는 지금껏 잘못 쉬고 있었나 하는 작은 불안이 스쳤다면 그 불안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로 주는 선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요즘 부쩍 많이 들리는 반론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럼 답은 간단하네요. 앉지 말고 서서 일하면 되겠네요. 요즘 유행하는 서서 쓰는 책상, 그거 하나 놓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 생각 속에도 오늘 우리가 계속 마주쳤던 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물리학의 눈으로 따져볼까요?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심장과 발 사이에는 또다시 1m짜리 피기둥이 세로로 섭니다. 오히려 앉아 있을 때보다 더 곧게 서죠. 그러니 가만히 선 채로 꼼짝 않고 있으면 발목에 걸리는 압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래 서서 일하는 분들이 다리가 붓고 저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서 있다는 것 자체는 마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명심하세요. 핵심은 앉느냐 서느냐 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오직 하나, 두 번째 심장이 뛰고 있느냐 잠들어 있느냐예요. 가만히 선 사람은 서 있어도 두 번째 심장이 잠들어 있고 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까딱까딱 움직이는 사람은 앉아 있다가도 두 번째 심장을 깨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찾던 답은 앉기와 서기라는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멈춤과 흐름이라는 상태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걸 한번 음미해 보세요. 사람들은 흔히 몸에 좋은 자세 하나를 찾으려 합니다. 완벽한 의자, 완벽한 책상, 완벽한 정지 자세.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부한 물리 법칙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몸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어떤 한 자세가 아니라 자세와 자세 사이를 오가는 변화 그 자체라고요. 강물이 살아있는 건 어느 한 지점에 완벽하게 머물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의 몸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한층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얼마나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요? 그런데 저는 숫자 처방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몇 분마다 일어나라. 이런 건 다시 이름의 언어니까요. 대신 하나의 렌즈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 소파에 앉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두 번째 심장은 뛰고 있는가? 잠들어 있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답은 이미 여러분 몸이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을 때 발가락으로 살짝 바닥을 눌러보세요. 사무실에서 긴 회의가 이어질 때 책상 밑에서 발 뒤꿈치를 조용히 들었다 놓아보세요. 집에서 드라마를 몰아보다가 광고가 나오는 그 짧은 틈에
잠깐 일어나 냉장고까지 걸어갔다 오세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이 작은 동작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두 번째 심장을 깨우는 은밀한 정비 작업입니다. 누가 보면 그냥 몸을 뒤척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 그 순간 여러분은 고여가던 강물에 다시 물기를 터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움직임이 더 이상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의 흐름을 내가 직접 돌보는 아주 작고 다정한 의식처럼 느껴지죠. 다리가 스멀스멀 무거워질 때 그건 두 번째 심장이 잠들었으니 한 번만 깨워달라는 정중한 부탁이에요. 그때 잠깐 일어나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몇 번 까딱까딱 올렸다 내렸다 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 두 번째 심장은 다시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고여있던 피가 위로 밀려 올라가고 흐름이 콸콸 되살아나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위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루 종일 앉아 일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럼 어쩌라는 거지? 일어설 수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해부한 물리 법칙의 가장 다정한 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흐름을 되살리는 데에는 거창한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 헬스장도 러닝화도 대단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책상 아래에서 발끝을 몇 번 까딱거리는 것만으로, 신호를 기다리며 전화하는 동안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것만으로, 물 한 잔 뜨러 정수기까지 걸어갔다 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전문가들은 이런 아주 짧고 잦은 움직임을 움직임 간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끼 거하게 먹는 대신 조금씩 자주 집어먹는 간식처럼요. 한 번에 1시간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흐름이 완전히 죽지 않게 조금씩 깨워주는 것.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이쪽이 더 지혜로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흐름에게 정말 무서운 건 잠깐의 멈춤이 아니라 오래 이어지는 멈춤이니까요. 긴 정체를 짧게 끊어주기만 해도 웅덩이는 결코 이끼 낀 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완벽하게 운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번씩 잊지 않고 흐름을 깨워주는 사람이면 충분해요. 이걸 한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회복을 위해 아주 대단한 것이 필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더 긴 잠, 더 좋은 영양제, 더 완벽한 정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해부한 물리법칙은 아주 단순했어요. 차이가 있어야 흐름이 있고 흐름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그 흐름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그저 두 번째 심장을 한번 깨워주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파인만은 늘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거창하지 않다고, 오히려 놀랍도록 단순하다고요. 이제 잠깐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게요. 우리는 소파에 몸을 파묻은 편안한 한순간을 쉼이라고 느끼는 감각의 세계와 두 번째 심장이 잠드는 물리학의 세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 두 세계가 어떻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지 나란히 세워봤고요. 종아리라는 두 번째 심장을 발견했고 숨쉬기라는 세 번째 펌프도 찾아냈습니다. 앉은 정지와 누운 정지가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잠은 흐름에게 가장 유리한 영리한 휴식이라는 것도 봤죠. 흐름이 그저 배달부가 아니라 위험한 것들이 뭉치지 못하게 흩어놓는 감시자이자 혈관과 끊임없이 안부를 나누는 대화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가 왜 멈춤의 편안함이라는 오래된 상을 붙였는지, 그 상이 왜 이제는 시대에 뒤처졌는지도 이해했어요. 세포 하나 속으로 들어가 결코 잠들지 않는 작은 펌프를 받고 식어가는 커피 한 잔에서 우주의 최종 상태를 엿봤으며 완벽한 휴식이라는 그 평형이 사실은 죽음의 다른 이름이라는 데까지 갔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움직임은 노동이 아닙니다. 움직임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 그 자체예요. 매 걸음마다 두 번째 심장이 뛰고 판막이 뚝뚝 여닫히고 피가 중력을 거슬러 오르는 그 순간이 138억 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우주의 흐름과 여러분의 흐름이 정확히 포개지는 순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뿌리에는 흐름이 멈출 것이라는 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다른 시선을 건넵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평범한 발걸음 하나가 우주가 모든 것을 평평하게 만들려는 힘에 맞서 작은 차이의 불꽃을 지키는 아주 위험 있는 저항이라는 것. 그러니 완벽한 정지를 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애초에 흐르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흐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음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손가락 하나만 까딱 움직여 보세요. 아주 사소한 그 움직임에도 근육이 수축하며 그 사이에 정맥을 짜고 판막이 뚝 닫히고 피가 한 칸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방금 여러분은 138억 년 전 빅뱅에서 시작된 그 거대한 흐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손끝에서 아주 작게 한번 이어 쓴 겁니다. 거창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물리학의 언어로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주에 흐르는 그 원리와 여러분 손끝에 그 미세한 펌프질은 완벽하게 같은 법칙을 따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우주의 흐름을 멀리서 구경하는 관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흐름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현장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뿌리를 물리학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건 흐름이 언젠가 매풀이라는 예감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속에서 쉬지 않고 이어지는 그 모든 흐름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는 지금 흐르고 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길 권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감각을 느끼면서 방을 몇 걸음 걸어보세요. 무겁고 뻐근한 느낌이 아니라 두 번째 심장이 쿵쿵 뛰는 그 감각을 처음으로 의식하면서요.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쉰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멈춤이 아니라 잘 흐르게 두는 것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여러분은 소파에 몸을 파묻을 때마다 아주 잠깐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실 거예요. 내 두 번째 심장은 지금 뛰고 있나 아니면 잠들어 있나? 그 물음 하나가 떠오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쉬지 않게 된 겁니다. 휴식이라는 그 익숙한 단어가 이제 여러분에게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얼굴로 보일 테니까요. 바로 그 렌즈의 변화가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단 하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그 호기심이 바로 파인만의 길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하나의 기묘한 질문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잘 흐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